요 그림이 여러분 보시면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절대무기. 북핵 해결의 절대무기는 한미동맹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이 근곤일척의 승부를 벌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지면 지는 사람이 2등 하는 게 아니라 10등 정도 밀립니다. 원래 1등 하다가 2등한테 추월당하면 2등으로 내려앉는 게 아니라 영국의 경우처럼 십몇 등을 와장창 갑니다. 왜냐하면 1등을 유지하려고 무리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닥치거든요. 푹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어졌는데,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튼튼해지면 시진핑이 놔줘도 북한에 목줄을 지어서 북한은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핵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이 튼튼해지고, 한미동맹이 튼튼해진 걸 나와서 일본까지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구의 나토처럼 된다면 시진핑으로서는 악몽이죠. 나토, 그러니까 미국과 나토의 동맹과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동맹은 외형적으로 보면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토는 집단안보기구와 집단안보동맹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쪽은 쌍무적인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필리핀, 미국, 일본, 미국, 한국 이렇게 각각이 되어 있고, 일본, 한국, 필리핀 간에는 동맹이 없습니다. 또 동남아시아에서 태국과 미국이 동맹입니다. 한국, 태국이 동맹이 아닙니다. 각각 나라가 미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자동맹이고 저기는 다자동맹입니다. 이게 외형의 차이점이고요. 컨텐츠 면에서는 다른 수단, 동맹의 다른 수단, 재래식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거는 공유를 하는데 핵무기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나토와만 공유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집단안보기구 겸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무기까지 서로 미국과 공유하는 체제가 여기입니다. 그 강력한 동맹인 나토의 것이 뭡니까? 소연방위 해체입니다. 소연방위 해체는 국내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의 붕괴를 의미하고, 대외적으로는 15개로 소연방 나라가 찢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중국 비슷하죠. 만일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토, 아시아판 나토가 짜지는 순간 언젠간 중국은 옛 소련의 뒤를 걸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신장 위구르부터 여러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로 위성 국가들이 다 찢어져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가 빨리 해결 안 하면 아시아판 나토가 된다는 공포를 시진핑한테 심어주는 순간 시진핑은 북핵 해결합니다. 만약 핵을 안 부리면 페트로 차이나에서 기름을 잠그겠죠. 예를 든다면. 그럼 손 듭니다. 자, 반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우선주의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김건모 노래 제목처럼 잘못된 만남을 해서 지금처럼 엉망이 돼서 한미일 지소미아 파괴치는 동맹이 엉망이 되고, 대면 해가서 서원에 가던 북중러 동맹이 단결해지면 이 북핵은 북한의 뜻대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이 튼튼히 하는 것이야말로 북핵 해결의 절대 무기다. 이런 걸 표지에 제가 넣었습니다. 북핵은 말이죠. 주변국한테는 딜레마와 파라독스가 혼재를 하는 아주 복잡한 고차방 정식입니다. 자, 핵이 북한한테 정의의 복음이 될지 죽음을 제촉하는 독배가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차이입니다. 핵은 북한한테 생존 그 자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머리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위 대북 유화론자들, 소위 이념적 지표로 좌파들은 북한한테 돈도 갖다 주고 좋은 말 하면 목내에 놓을 거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좋은 말하고 돈 좀 주면 목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그 다음 역대 보수 정권은 뭐냐면 팔다리 비틀면 목내에 놓을 거야 합니다. 팔다리 비틀면 저는 잘려도 그냥 목은 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한 보유에 대한 동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제재와 대화는 양면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택일의 관계나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제재가 선행되고 난 뒤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목이기 때문에. 팔다리나 다른 것들은 말로서 돼요. 돈 좀 주고 이런 건 말 잘하면 줄 수 있어요. 자기 모가지 내놓는데 누가 말 잘한다고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 무용론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덕실을 그리면서 하는 것들은 순 거짓말입니다. 북핵위기 1993년 3월 10일 북한이 NPT 탈퇴를 하면서 시작됐는데 26년간 한 번도 우리는 북한이 숨이 멎을 것 같은 질식할 것 같은 그래서 진정한 비핵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재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효과 있는 제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잠깐 2017년 하려고 폼 잡다가 평창에 불러가지고 쇼하는 바람에 그 한 1년만 지속됐으면 지금 비핵화가 눈앞에 어른거릴 텐데 다 망쳐놨습니다. 문재인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김정은의 교묘한 술책, 트럼프의 허용이 겹쳐서 북핵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2017년 국면에 완전히 망쳐버려서 지금 존재가 사라졌다. 이걸 했더니 두 가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핵은 중국몽 1대1로 촉진하는가 방해하는가. 양면이 다 있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인도태평양 즉 인도태평양 전략을 아시아판 나토로 짜져서 마지막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중국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결정적인 플랫폼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북핵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제 북핵은 일본한테는 이건 한국이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일본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도 뭐 그게 거부됐는데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구조 그 비핵화 3원칙부터 소위 전수방위만 하는 이거를 내년도에 아마 정상국가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죠. 정상국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딜레마와 파라독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한테는 뭔가? 우리는 고차 방정식이 아니면 1차 방정식입니다. 위험과 기회가 혼재하는 고차 방정식이 아닌 생사의 단답형입니다. 이 출제 문제는요. 북핵이 뭐냐라는 문제는 셰익스피어가 냈어요. 햄릿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딱 정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냈어요. 이게 햄릿을 보니까 1601년도에 썼더라고요. 그런데 4년 전에 1597년에 미리 답을 미리 내놨어요. 이순신 제독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생적사 사적생.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답.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 이게밖에 없어요. 딜레마 파라독스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써놨습니다. 문제는 햄릿이 내고 우리 대수장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앤서를 하셨어요. 북핵 해결에는 한 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핵은 굉장히 복잡한 우리가 생사의 진실의 문에 서서 죽느냐 사느냐 각오도 해야 되고 주변국가 고도의 전략을 구상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덕과 실이 존재하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는 어떻게 한 방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북 가서 좀 퍼주면 해결하겠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합적인 건강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아이고 선생님 뭐 인생 짧은 인생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이소 침 한 방 딱 때리면 오늘 저녁부터 밤새 술 드셔도 됩니다. 그 의사 믿으면 완전히 우리 죽는 거예요. 선생님 술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담배 끊어야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이요법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에서 정말 이게 진짜입니다. 북핵은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하겠다. 그 사람 사기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외에도 대한민국이 처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답답한 경제 현실 한 방에 해결하겠다. 다 그것도 사기꾼입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허리띠를 꼭꼭 졸라매서 한 5년 동안 실컷 재밌고 따르고 그러고 나면 다음 대통령 때 우리 후손 때부터 희망이 보일 겁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 잘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 또 뻥치는 사람을 고르면 완전히 살 날이 오래 남은 우리 자식들하고 손자들은 완전히 거지 되는 거예요. 일이 똑같은 겁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 비핵화는 뭐냐면 핵을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
말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 말 안 들으면 물리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캐나다나 멕시코 가보셨겠지만 캐나다, 멕시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제일 기술이 좋은 나라가 미국인데 니들 바로 옆에 있는데 미국 핵미사일 안 겁나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어? 이럴 거야. 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싸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독특한 현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그렇게 전 세계 대부분의 공공재가 아닐 때 전쟁이 났습니다. 독일 히틀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독재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평화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합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지금까지 유효한 전통적인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전쟁을 못 일으키도록 만약 일으키면 일으켜서 얻을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심대함을 가르쳐서 소위 억제를 하는 것이 전통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여기 플러스 알파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접 국가끼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일본은 절대 한국을 이제 안 쳐들어옵니다. 한국을 쳐들어오겠다고 자위대를 정강시키고 군대로가 지금 지원병장인데 강제 징집을 하고 무기를 더 사고 그러면 무슨 선거가 안 돼요. 자기가 침략받을 때 어쩔 수 하는 거 외에는 선거가 안 됩니다. 중국 왜 신경 써요? 북한은 왜 신경 써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독재국가, 공산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유럽에서 1000년 동안 얼마나 싸웠어요. 서로마 제국이 476년 만에 동로마 제국은 중동적이니까 빼고 그때부터 우리가 중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절대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전체를 통제하는 체제가 사라지니까 군웅이 할거해서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뻑하면 전쟁이었죠. 독일 마지막에 불란사에 두 번이나 1, 2차 세계대전까지 아주 그냥 피칠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전쟁이 안 일어나요? 왜 무관시로 다녀요? 소유럽이 자유민주주의를 공유하고 난 뒤는 전쟁을 안 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불란스를 쳐들어가? 쳐들어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쳐들어갈 준비가 이 공개된 언론에서 비밀 재군비 할 수 있어요? 그게 드러나는데 그 사람 표 줘요? 아니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 지금도 아들 보내서 군대 생활 10년 하고 국방비 10배 올리고 제가 그래서 만주에 있는 광개토대 양처럼 만주를 공략해서 땅을 찾아오겠습니다. 저 표 주십시오. 돌았구나. 허경영 쟤는 허경영보다 더한 놈이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이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경을 시키면 이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위협도 불완전한 자유민주주의지만 어쨌든 중국하고 다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선거 자체가 신뢰성이 좀 우리 기준하면 없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를 해서 뽑으니까 소련의 핵기업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자,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못 시키면 어떡합니까? 핵을 억제시켜서 핵 균형을 가져야죠. 그런데 만약 억제가 안 되고 북한이 만약 핵을 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땅에 핵무기가 떨어지기 전에 사전에 경멸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요걸 넣은 것은 3항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것, 이 근원적 해결이거든요. 그 트리거가 사실은 인권입니다. 인권. 북인권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 내부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하나의 무기이긴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떤 결심을 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가. 그 지금 뭐 탄핵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그대로 있어가지고 주한미군을 또 철수시킨다든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은 뭐 재선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으니까 인권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 민주당하고 손잡고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김정은이를 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분위기를 넣으면 미국은 꼼짝 못합니다. 미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카다피고 뭐고 장사합니다. 미국도 물론 하긴 하죠. 그런데 특정 인권 문제가 되면 미국에는 굉장히 정치 문제가 돼요. 니카라구아 콘트라고 여러분 콘트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 때. 니카라구아가 원래 62년도에
이게 소모사라고 하는 웨스트포인트 넣은 군부 독재자가 있었는데 공산 게릴라 산딘스타 그룹이 니카라구아를 공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미국이 이 공산주의자들의 니카라구아와 어떤 재정을 고갈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반공 게릴라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비밀리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니카라구아 콘트라 작전입니다. 근데 그 반군이 마약도 하고 뭐 매춘도 하고 여기 사실은 뭐 니카라구아 좌든 우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범죄 집단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권 탄압 문제, 인권의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지원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이란 콘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인지를 극하기 위해서 이란의 무기를 살짝 이란 요구해 주었다가 그게 발각나서 이란 콘트라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인권을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왔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가 하나의 아젠다가 되면 요거 굉장히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돼요. 북한 인권 문제를 올려놓으면 절대 우리를 버리고 북한하고 손잡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보와 통일을 위한 양날의 칼이란 용어를 쓴 겁니다. 이 붕괴시키기 위한 거는 제가 봐서 소련 붕괴를 타산지식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련을 붕괴시키는 미국의 미디안 대통령 3명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기본 골교를 짜고 닉슨 대통령이 적의 적은 친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을 자기 편으로 함으로써 대소 전략균형을 한 방에 바꾸고 마지막 레이건 대통령이 숨통을 쥐어버립니다. 첫 번째 외교적 수단. 자유민주주의, 카터가 무슨 도덕주의 뭐 외교 이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흩어졌던 자유세계를 단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소련 내부를 흔듭니다. 소련 내부. 동구권과 동구라파와 소련을 이간시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월남에서 고생했듯이 아프간 79년도 소련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소련한테 월남전화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사상전, 이걸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는데요. 소련의 악의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방 언론이 소련의 인권 문제를 계속 부각해요.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60대 말에는 뭐 그냥 동구의 자유화 운동을 탱크로 짓밟았는데 하도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나쁜 놈,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그러면서 그 진압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웬사 나중에 대통령 되셨죠. 폴란드 자유노조를 탄압을 못하게 되고 하도 떠들대니까 솔제니친을 풀어줍니다. 풀려난 솔제니친이 브레즈네프의 은혜에 감옥에서 조용히 집에서 살면 되는데 나오자마자 이 할아버지가 계속 더 떠들어버립니다. 저 개판이라고. 골치 아픈 거죠. 여성분들도 계신데 나쁜 남자가 나쁜 짓으로 세상 먹고 살다가 갑자기 착한 남자가 되려고 하면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세 번째, SDI. 미사일 쏘면 공포의 기존 억제가 아니라 우주에서 아예 레이저로 녹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된 거로 봐서 좀 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련은 놀라서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정액시켜서 좀 헛돈 쓰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게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주도의 금융 통상 질서에 나와서 미국이 군사 외교적 수단 외에 경제 금융 수단으로 미국의 의지를 중국한테 강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만 당시는 블록이 완전히 떨어져서 미국이 군사적 수단 외에는 외교적이나 경제적 수단으로 선언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소련 재정의 70% 이상을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노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유가가 18배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돈이 들어와서 돈이 넘쳐서 이게 주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막 뿌리기, 친소정권의 사회주의에 혁명을 수출한다는 거로 막 대외 지원을 하고 아프간에 들어가고 소련 국민들한테 그냥 하루에 빵 3개만 나눠주면 되는데 30개씩 나눠주고 보드카도 10개 얹어주고 막 흥청망청 씁니다. 그 근원이 고유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은 부임하자마자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저유가를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1배럴에 42달러 하던 것을 예를 들면 친미 주로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들이죠. UAE나 석유를 정산시키고요. 강달러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원래 이 유가가 달러 베이스로 움직이니까 계속 달러를 유가를 내릴 조치를 하면서 70년대 중후반에 발견이 된 그때까지만 해도 기름이 전부 다 지상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북해에서
석유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는데 경제성이 있어서 누가 감히 엄두를 못 내니까 기술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월가에서 펀딩을 해서 영국, 네덜란드 이런 회사인 그 로얄 더치셀한테 북해산 그 석유를 해상 석유를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85년도에 말에 터집니다. 이게 오늘날 서부 텍사스 중진류, 두바이유, 북해산 브렌트유, 소위 유가의 3대 벤치마크 지수를 하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그때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84년 말부터 이게 기름이 확실히 나온다는 확신이 드니까 미 재무부에서 월가의 헤지 펀드들한테 1년 후에 기름 터져서 완전히 이제 기름 저유가라고 한다고 세리 광고를 해야 되니까 중요한 큰손 헤지 펀드들이 전부 다 유가 하락에 배팅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그렇게 노력했으므로도 80년도 85년까지 유가가 $10 내렸거든요. 1배럴에 30달러. 그게 그대로 그냥 80년대 1불에 $10가 됩니다. 1배럴에. 저유가가 온 거죠. 그게 2000년, 99년 말까지, 90년대 말까지 소위 소위 우리가 브릭스 국가라는 나라들이 특히 인도 같은, 중국 같은 나라이 대규모, 소위 공급 과잉이 초래될 만큼 건설하기 전까지 유가는 안정적으로 해서 소위 골디락스라고 하는 아주 장기간 인류 역사상 가장 그 20세기 이후에 긴 기간의 저유가 시대가 이때 전략적 이유로 막을 열고 89년대 소련 재정은 거들나버립니다. 근근히 버티다가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되면 수입이 작아지면 외부에 주던 돈도 좀 끊고 국민들한테 그냥 빵 30개 주던 것을 2개만 주고 좀 허리띠를 졸라 맵시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위 비합리적인 정권이 오로지 매표성 파퓰리즘으로 뭘 퍼주고 했던 사람들은 그걸 못 줄입니다. 자기의 권력의 원천은 과잉 배분, 공짜에 있었기 때문에 공짜로 거들이는 순간 자기 권력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팁니다. 망할 때까지.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페르스트과 글라노스트를 고르바초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지만은 이미 되돌리기 늦은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시사도 큽니다. 요거를 특별히 예를 들은 것은 바로 이러한 다양한 작전을 북한은 절대 붕괴 안 된다. 몇십 년 동안. 아니죠. 소련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이 있었지만 아까 미국 대통령의 3명의 위대한 대통령과 그것을 연결시키는 미국의 시스템이 끊임없는 대소 붕괴 전략을 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아까 대한민국 3.0 출발할 때 꼭 흡수 통일될 것이다 그러고 우리는 일일이 만보하고 그냥 별 전략 없이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살아서 다시 된 거예요. 우리가 똑똑한 대통령 만나고 똑똑한 전략가 만났으면 북한 벌써 흡수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소련도 했는데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보면요. 찬스를 못 살리면 다음에 꼭 핀치가 옵니다. 대한민국은 결정적인 시기에 교만과 나태와 그냥 그래서 허송세월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제3유팀한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넣어오세요. 말로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계속 병살 다치고 헛짓하고 그냥 그 빠따 치고 들어와서 껌 씹으면서 시닥거리고 그러다가 다 삼진 먹고 이래서 엉망진창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북비핵화 협상. 아까 말씀드린 북이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면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것인가 안 내려놓을 것까지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이 내려놓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내려올 마음이란 것은 질식할 것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대북제재고 중국이 동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목표와 전략의 재정립은 북한 비핵화는 제가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위협 중에서도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이 해결이 돼도 우리가 주변국의 위협이라는 게 남아요. 그런데 작년도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돼서 비핵화가 되더라도 절대 줘서 안 되는 보상인 우리 안보 체계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리고 비핵화는 진전도 없어.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안보를 한 1,000만 원짜리라고 그러고 북한이 비핵화를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라고 보면
남편이 갔다 왔어요.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테레비를 사왔어. 그럼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 사왔으니까 엄청나게 욕먹을 일이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1,000만 원 주고 한 달 후에 테레비를 배달해 주기로 이게 선불을 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미쳐서? 그 집은 한 번도 돈을 먼저 받고 텔레비전을 배달한 적이 없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하는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건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죠. 지금 아주 불길한 게 지금 상태가 낫겠어요. 핵동결이라 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은 더 이상 개발 안 하고 현재 동결, 지금 상태에서 중단하는 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야기한 대로 핵동결 플러스 비확산이니까 핵을 북한만 갖고 있지 외부로 유출 안 시키는 걸 확실히 약속을 하고 제적 장치가 돼서 우리가 남북한이 뭐 좋았다 평화가 왔다 그게 좋겠어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핵동결이 되면요. 지금은 북한이 핵의 위협이 일본도 위협이 되고 미국도 위협이 되고 한국도 되는데 핵동결이 되는 순간 한국한테만 위협이 됩니다. 동맹은 공동의 위협을 기반으로 공동의 안보 이익이 있고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공동의 위협이 없으면 각방쯤 쓰다가 좀 있다가 이혼 도장 찍는 겁니다. 그걸 디카플링이라고. 그리고 미국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아예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한국의 위협이지 미국의 위협이 아니에요. 여기 한모 상위 방위 조약의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그럼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 일방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자국의 위협으로 보고 자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응한다. 즉 서울에 대한 위협을 워싱턴 DC에 대한 위협으로 같이 본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게 디카플링 벌써 트럼프는 그렇게 하겠다 선언했는데 아무도 다른 때 같으면 한국 정부하고 한국 국민들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문재인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는 기호로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계약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핵동결로 끝나버리면 북한은 아무 위협이 안 됩니다. 미국한테. 우리만 혼자 막아내야 돼요. 이 해체된 한국군 믿고. 그 다음에 비확산은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를 다른데 뭐 이렇게 테러 단체나 파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캐나다도 토론토에 뭐 테러가 날 수 있고 핵 테러가 파리도 날 수 있고 런던도 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위험성은 전 세계의 공통의 위협인데 비확산이 딱 돼버리는 순간 한국만입니다. 나만 홀로 외로워 있어서 북핵을 독박 쓰고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다 해결해도 못해서 이게 절절면인데 방법 뭐 있어요? 문재인이 이야기하는 가짜평화죠. 가짜평화는 굴복을 이야기합니다. 싸움 안 하고 져버리면 이완용의 평화죠.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비핵화가 아니고 핵동결, 비확산 이런 용어가 되면 한국이 벼랑 끝에 서서 김정은이한테 굴복에 의한 가짜평화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지금 그 순간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것은 비핵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았으니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줘야 될 것은 우리가 줄 것은 외교적 보상, 경제적 보상, 안보적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안보적 보상은 아까 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이미 다 줘버렸습니다. 거기다. 그냥 줘서 안 될 거. 절대 줘서 안 될 걸 이미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보상, 외교적 보상입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외교적 보상은 북한의 어떤 불가침, 그걸 다시 맺었긴 했지만 다시는 확인한다든지 미국하고 북한 수교하고 또 한미가 정상적으로 남북이 수교하든지 대사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외교적 보상이고요. 경제적 보상은 이제 경제제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지원 이런 것들이겠죠. 그거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입구에서 출구에서 줄 것을 입구에 주면 비핵화 열차는 거기서 스톱해 버립니다. 이런 예를 들면 쉽겠죠.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맨날 사고로 뭉치를 합니다. 그런데 걔가 갤럭시 노트 100만 원짜리를 갖는 게 평생 소원해. 아빠 나 100만 원짜리 사주면 학교 이제 안 나가던 학교 나갈게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나 한 달간 결석 안 하고 나가면 사줄게.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날 학교 갔습니다. 부부가 애가 학교 가자마자 낮에 부둥켜 안고 울죠. 감격의 눈물. 이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집에 와서 감기에 겨운 나머지 그날 바로 갤럭시 노트 100만 원짜리 질렀습니다. 다음 날부터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주어서 되는 것을 리스트업을 하고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주느냐가 협상입니다. 이걸 잘못 순서를 바꿔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소리를 줍니다 나머지 거는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빨리 끝나겠습니다. 강력한 북핵 억제력,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을 무장을 공식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준비도 안 해놓고 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NPT 10조 2에서 핵 무장을 지금부터 선언한다. 다음 날부터 일단 원전이 수습될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용 농축 원자료가 우라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발전용 원자로 3 내지 5%를 가공한 거를 우리가 직접 수입을 하거든요. 일본처럼 우리가 자체 농축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NPT 탈퇴로서는 유예 기간이 90일 동안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제적인 제재가 90일 이에 시행되는데 그 전부터 자본시장은 움직이겠죠. 그럼 외국 돈 빠져나가겠죠. 국제 제재를 받으니까 한국은 엉망되겠다 하면서 자본시장이 붕괴돼 버릴 겁니다. 환율은 끝없이 오르게 되고 원자력은 아까 원전은 거의 스톱이 돼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핵 잠재력을 향상시켜 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선 원전이 20개 이상이면 자체 농축시설을 경제적 이유로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25개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가져야 돼요. 일본은 2개 있습니다. 55개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농축시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축시설 동안 90%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도 생산하고 유사시에 90일 동안 원전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술을 전부 다 준비해 놨다가 나 지금부터 핵무장 선언해 해가지고 국제 제재가 들어오기 전에 빠르면 빠르도록 한 달 만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미국도 다 떠나고 한미동맹도 깨지고 미국의 해구산도 없이 홀로 섰을 때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한 달 후에는 핵무장 할 수 있다. 그때는 뭐 장사 안 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죽느냐 사냐니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미국은 어떤 수를 붙잡아 놓고 그동안 핵무기를 만들어 버려요. 그 잠재력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인데 이것을 내가 핵무장하겠다 떠들면 절대 농축 재처리시설을 만드는데 국제사회가 허락을 안 할 것이요. 그 다음에 평소에 발전용을 벗어나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험을 해서 농축도 80~90%를 만드는 대로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1, 2, 3 협정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일본은 순도 제한이 없어요. 핵무기를 만들지, 그러니까 생산은 IAEA에서 20% 이하로 농축도를 높인 걸 만들지만은 90%까지 시험용은 만들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을 못 만드니까 아까 나토처럼 핵공유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첨단 전력에 대한 응징보복 능력을 강화한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국가는 상호 확정 파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니네 국민 1,000만 원 죽일 수 있다. 그럼 저 상대방도 나도 니 1,500만 원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쿠 싸움하지 말자. 이게 미소의 전통적인 핵균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총폭탄 정신으로 평양 주민 수백만의 목숨보다 김정은의 목숨이 더 높은 고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목숨을 놀릴 수 있으면 소위 일반 확정 파괴 이론에 의해서 상대방 국민의 수백만의 목숨 못지않게 억제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은 비핵 전력, 비핵 첨단 전력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를 파괴하는 GBU-57, 지하 90m를 60m를 뚫고 들어가서 한 300m를 내려 앉혀버리는 침투탄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열압력탄 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서 한 10발 정도를 한 장소에 김정은이가 전장에 있을 만한 20곳에 그냥 쫙 다 배치해서 쏠 수 있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네가 뭐 일반 아파트에 빛나던처럼 변장하고 숨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럼 전쟁 지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가 갈 만한 곳에 내가 다 네 지기 삐린다. 네 죽을 확률은 80% 정도 된다 그러면 쫄겠죠. 요거는 한국군이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미 핵공유 체제에 의해서 미국의 핵을 가지고 일반 대량 확정 파괴를 통해서 소위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억제력의 완전성을 높일 수 있다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앞에 왜 이걸 써놨냐면 아까 말한 재래식 전력들 있잖아요. 첨단 전력. 이 전력들이 뭐냐면 기반 기술이 뭐냐면 일단 첨단 ICT,
AI, LOT, 나노, 복합 소재 이런 것들입니다. 우주 이런 것들입니다. 북한 핵을 대응하는 비핵 첨단 전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70년대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이 제2의 자주국방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핵을 안 만들어도 우리가 소위 경제와 산업의 또 특히 미래 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 수 있다 해서 제가 이 PPT를 올려놨습니다. 이제 뭐 발사전 파괴 이건 좀 이것도 설명이 긴데 군대적 요소가 하니까 생략하고 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이 이스칸데르급이 이제 고체 연료 미사일인데 어차피 핵탄두를 만들어도 그 운반 수단은 미사일입니다. 과거처럼 비행기에 달고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뜨린 스타일이 이제 없어졌어요. 또 북한은 더구동을 할 수 없는 게 공군이 약해서 그런 거 뜨고 나르는 순간 한미연합 공군, 또 한국 공군 혼자 힘만으로도 북한 비행기가 사실은 우리 상공에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적기 내섭 이런 거 정말 쌍팔년도 구닥다리인데 행안부에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북한 미사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날라오지도 않을 비행기에 숨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어쨌든 미사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 같이 고체 연료 미사일은 대개 부품이 2,000개 정도가 필요하고요. 북한의 액체 연료 미사일은 이게 좀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부품이 5만 개 정도 필요합니다. 미사일 부품에 범용품들이 많지만은 아주 핵심 부품들은 아까 말 이런 것들입니다. 복합 소재, 탄소 섬유 같은 복합 소재. 만일 미사일을 과거처럼 쇳덩어리로 만들면 텔이라고 자동차에 못 실습니다. 만 킬로쯤 날아가면 길이가 이 방보다 더 커요. 요건 이만큼 되는 것이 복합 소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열을 하고 탄두 재진입할 때 그 수천만 도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내화, 그 다음에 우주와 교신할 수 있는 뭐 이런 위성항법, 전부 다 첨단 산업들입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로. 북한이 반도체 중에서 무슨 비메모리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플래시 필요도 없고 D램도 못 만듭니다. 미사일은 뜯어보면 반도체 덩어리예요. 그럼 다 어디서 오느냐? 밀수로 해오거든. 그러니까 이 전략물자 관리만 잘해도 북한이 밀수를 통해서 한두 발 시험을 할 수 있어도 시험에 성공해도 이것을 위협이 되려면 양산에서 실전 배치의 위협이 됩니다. 그건 차단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가 전략물자 이게 통제를 산자부에서 하는데 그 전략물자관리원이라고 하는 또 이하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 전략물자 구멍이 대한민국입니다, 솔직히. 과거에는 일본까지 이번에 사실은 뭐 이 여러 가지 이번에 한일 관계 그것 때문에 에칭가스 문제 때문에 말이 좀 있었잖아요. 일본도 유엔 제재 전략물자 관리 제도가 이렇게 명백하기 전에 일본에서도 많이 빠지나 일본은 지금 빠져나갔어요. 일본은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우리한테 목을 겨누는 게 책임이 80%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사일은 날아가면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성 항법에서 위성과 교신을 해야 됩니다. 위성은 크게 보면 상용 위성과 군용 위성으로 구분해요. 상용 위성은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무기는 군용 위성 체계의 서비스를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미사일은 뭐 광범위하게 떨어뜨리니까 좀 정밀 안 해도 되지만 우선 상용 미사일은 재밍에 취약합니다. 즉 미사일 날아가는데 우주에서 재밍 넣어버리면 그 미사일이 딴 데로 가버립니다. 저 나라로 도로 떨어질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용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군용은 일반 무기 체계에서도 우리가 왜 군용을 쓰냐면 여러분 내비 치면 그냥 여기 인문관 하면 요 앞에까지 오죠. 이 건물 3층 두 번째 방에 5번째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 내비가 식별합니까? 3층 식별 못하죠. 그거는 군용만 합니다. 그럼 전 세계 그러니까 위성 숫자가 상용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시스템이. 전 세계 군용 위성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 GPS 체계, GPS 군용 체계, 나토 갈릴로 체계, 러시아 글라노스 체계, 중국의 바이두 체계입니다. 나머지는 무기를
크루즈 미사일이나 정밀 유도 미사일 만나면 네 군데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자, 서비스 만족도, 품질 만족도 미국 100, 나토 50, 러시아 30, 중국 25입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이 나토나 미국이 서비스를 제공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상용을 쓰거나 중국, 러시아를 준다는 거죠. 이것을 차단해 버려야 돼요. 그럼 이게 차단되는 순간 미사일은 고철덩어리다. 아주 재수 없으신 분이 가다가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을지는 몰라도 터져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 감사합니다. 딱, 아유.